근데 휴가 중에도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는 계속 안 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네. 휴가 기간이 지나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나중에 예, 그 거부권도 쉰다. 민생 행보가 좀 묻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워낙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해서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간다라는 비판을 약간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근데 좀 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반대야. 이런 태도처럼 비춰지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메뉴. 예? 네. 메뉴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TMF 사태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빚내라는 거냐. 동아일보 사회면 톱 기사 제목이 그래서 또 빚내라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업체당 최대 30억 저리로 대출해주 돈 또 꿔주겠으니까 당신들 또 빚내 이거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입어서 정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내놓은 대책도 또 빚내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그 보수 언론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평화롭게 명란 보고 마늘 사고 보리새우 사고 오징어 사고 아기포 사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저도 어제 이제 그 티몬 UMF 정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어제 금융위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이라고 하길래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대책일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정 지원을 곳간이 빈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이고 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갚을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산 피해라는 것은 그 전세 사기 피해처럼 사후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해 기업 자체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말 그대로 얼마를 주겠다 수천억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받아볼 때는 그냥 무제한적인 지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신청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금액에 한해서만 금리를 예를 들면 3.9에서 4.5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피해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당장 받더라도 갚을 일이 또 깜깜하고 빚만 더 쌓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대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당장 구제 가능한 방식을 좀 구현할 수는 없을까. 물론 이제 법적인 테두리나 한도가 있고 나중에 형사적인 처벌, 민사적인 배상이 따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계에 와 있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사는 게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국회 정무위 야당 위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피해자들이 어차피 우리 한 달 후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 파산한다. 그러면 최소한 신용사면이라도 좀 해줘야 어디 가서 뭡니까 저기 그 뭐 택배를 하든 다른 일이라도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밤에 대신 운전 대리운전 뭐 이런 거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대출 만기를 한 석 달 정도 연장해 줄게. 그거랑 좀 싸게 이자 받을 테니까 빚을 더 내서 해결해 봐. 그러니까 결국은 너 혼자 알아서 다 해결해. 이런 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지금 그 속보가 좀 떴어요. 속보가 떴네요.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 이게 언제적 사건인데 이제 와서 물론 뭐 기소해서 이제 재판을 다퉈야 되는 사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의 방향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사건 소위 말하는 그 50억 클럽 메모라고 하는 것이 2021년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함으로써 불거졌던 사건인데요. 지금 2024년 8월 7일에서야 불구속 기소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됐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속보로만 이해할 게 불구속 아니라. 기소하고 이제 이 사건 털겠다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직 검찰 출입기자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 국면에서 불거져 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따지면 2021년부터 말부터 이렇게 된 건데 아까 김은희 기자 말씀한 대로 지금 언제를 살고 있냐면요.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3년 차예요. 그럼 2024년에도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원래 그 대한민국의 검찰 특수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쯤 되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권력을 상대로도 장당하게 칼을 들밀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시간표 자체가 지난 대선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준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엊그제 사건 같지만 실제로 알아보면 굉장히 오래된 경과된 사건 아닙니까? 네.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현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에 폐부를 찌를 수 있는 특수부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홍성근 회장이 머니투데이 회장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건의 주요한 피의자로 그리고 이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전 법조팀장도 머니투데이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머니투데이 물론 3심까지 유무죄를 다퉈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 상황이 연루됐으면 사실 머니투데이 차원에서 저는 좀 입장이 나와야 된다, 사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머투 차원에서의 어떤 입장과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의문도 들거든요. 근데 사과도 사과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개입된 분이 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수남 전 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검. 결국은 검사가 아닌 분들은 기소가 3년에 걸쳐서 얘기는 했지만 됐는데 예.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라고 하든지 예. 그리고는 또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깜깜무소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있긴 하죠. 세상에 3년이나 넘게 끌면서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주기 수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보니까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년 전에 서면 조사했다라고 네. 보도가 있네요. 서면 조사요. 예. 네. 저희들 서면 조사로 되나요? 예,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경찰서도. 예. 참 이럴 때 국민들이 허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결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그 공정한 국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힘 있는 사람들 다 봐주고 빼주고 힘 없는 사람들은 전부 치도권을 치러야 되는 나라면 이거는 불공정한 나라죠. 이거 이대로 괜찮겠냐라는 비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속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다뤄봤고요. 어제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 김태규 위원이 지금 부위원장인데 직대 되자마자 거의 직무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해서 현장 조사를 갔는데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비판적으로 썼고 한겨레 신문이 한 바닥 정도 어떤 것들을 들여다봤는지 주요 쟁점들을 좀 살펴보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2인 체제가 위법하냐라고 네. 하는 부분, 그리고 기피 신청 당사자가 이진숙 위원장인데 의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후보자 면접 절차가 없이 급하게 인선이 됐다. 네.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인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놓으라고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찾아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때려와 가지고 나한테
이게 위시하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전도 오갔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마치 이제 게릴라 작전하듯이 무언가들을 했고 네. 그 문제를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 같다라는.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웠던 거는 현장 검증이랑 일정을 통보하고 갔잖아요. 근데 어제 하필 또 국무회의가 있었고 방송사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는 의결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상임위원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 현장 검증을 가면은 사실은 김태규 위원장이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네. 그분이 국무회의를 가느라 또 오전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현장에서 이제 방통위 직원들하고 입씨름을 하게 됐던 거고 결국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아까 이제 김문지 기자가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인사 자료여서 비공개라고 주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했더니 나중에 오후 2시쯤에 이제 김태규 위원장이 복귀를 해가지고 응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우르르 와서 하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그런 실랑이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현장 청문회처럼 비슷하게 이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김태규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 현장 검증을 하러 온 것이지 국회에서 그런 말 그 청문회에 준하는 회의 진행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냐고 따지면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는 달성되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그 공복으로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신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자료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첨언을 좀 드리면은 이번 주에 또 이제 청문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증인 관련된 출석 의무가 송달된 우편 송달 자체가 일주일 전에 돼야 되는데 여하간 그런 그 경과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태규 부위원장 자체도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는 또 깡통 청문회가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아니 근데 네. 그 일정을 왜 못 맞췄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체 회의가 이제 그 조속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일정을 잡다 보니까 네. 그 송달 시기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여유가 있게 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무진에 좀 착오가 있었죠. 그 저도 이제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자료들을 봤을 때는 네.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송달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잘 되지 하루 않았나. 정도나 뭐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2주에 청문회 그대로 진행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나 과방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야당 의원들이 진짜 전투력을 발휘해서 싸우고 있긴 한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종합을 해보면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2일에 이제 국회에서 현안질이 이제 과방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에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공영방송 이사진을 뽑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논의가 있었냐, 토의가 있었냐, 수기가 있었냐라는 질문인데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계속 반복해서 투표만 하면서 사람을 압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OX 퀴즈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는 뭐 70명이 넘는 후보자들한테서 둘이 의견이 맞으면 통과, 뭐 안 맞으면 패스, 뭐 이런 식인 건지 정확하게 상황을 좀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문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뭐 이게 뭐 사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망이 두드리는 걸로 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역할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언론인들의 취재로 세간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역할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하는 게 다인가요? 지금 4세대 이동통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정책이라든가 정말 대한민국의 해야 될 이슈들이 산적한데 딱 그거 원포인트로 요거만 처리했기 때문에 할 일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여권이 띄우고 있는 게
헌재 마비설입니다. 헌재? 이게 뭐냐면 10월달 네. 되면 헌재가 마비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심사가 헌재에서 있을 예정이고 네. 아마도 18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6개월이나 결과가 나올 텐데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그 연말 정도에는 가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오는 10월 17일이 되면은 헌재 재판관이 총 9명인데 네. 그 중에서 3명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 근데 그 3명 다 국회 몫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런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그 가용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의로 이걸 지연하는 방법을 민주당이 쓸 수 있다. 네. 이런 걸 유포하면서 뭔가 좀 헌재 재판관의 그런 임명 국면에서 본인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져나가기 위한 뭔가 방책으로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진숙을 비토하기 위해서 야당이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라는 풍문을 유포하는 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방통위에 대한 문제가 여야가 엄청나게 붙어있는 이슈다. 헌재 마비설까지 등록일 정도로. 야, 헌재 네. 마비설까지 나오면 진짜 정말 어디까지 이 판을 키워가지고 문제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건지. 왜 중요하냐면 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은 탄핵이라는 게 뭐 일상화됐다 너무 쉬운 말이 됐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대한 직무 그 말 그대로 위헌적인 사유가 있을 때 판단을 헌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헌재 구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상황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임명직의 장관들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 그대로 남은 임기 동안에 네. 이런 일들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는 거죠. 제2의 이진숙 제3의 이진숙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을 누구로 정하느냐 문제는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숙 문제를 기화로 해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 문제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네. 양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하여간 그 방통위 관련해서는 방송 정책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